주식 시총 뭐 2,500조 네. 생각했을 때 주택 시가총액이 6,000조가 넘으니까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새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다. 뭔가 조정이 나을 만한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LH가 부활했죠. 그 개발력으로는 소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부동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냐면은 일단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잘 안 나오니까요. 네. 안 그래도 한번 모셔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좀 기회가 잘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굉장히 좀 프리하시죠? 저 이제 프리하죠. 프리랜서. 네. 아, 요 직전까지는 하나금융투자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셨었고 네. 애널리스트 하시기 전에는 삼성물산 다니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네. 제가 이런 데 나올 감이 되는 사람인지 아이,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요? 그냥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설회사를 가서 건설 커리어를 갖고 있다가 네. 제가 주식 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건설회사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개인이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제대로 없고 그죠. 뭐 이럴 때여가지고 막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막 공부하고 이랬던 걸 토대로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가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면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네, 네, 네. 자산 전체가 마이너스 90% 당시에 어떤 뭐 부동산 투자를 아니면 주식을 했죠. 거의 주식으로? 네네, 주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그때의 충격을 계기로 도대체 나는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배워야 되나 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주시장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게 2011년도였고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백그라운드랑 제 전공이 건축, 건설이다 보니까 네.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를 맡겨서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중요한 거는 건설업 전방 산업이었는데 건설업 전방 산업이 2011년, 10년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네. 중동에서 해외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네. 우리나라 건설사 전부 다 막 해외 플랜트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은 거의 완전히 하나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국내 부동산 경기는 대부분 다 미착공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기 신도시, 지금 이기 신도시 네. 그 토지들을 다 착공하려고 고가에 매입했던 시행사들이 땅값을 너무 비싸게 사고 분양가는 주택가격 하락해 버리니까 예. 착공하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건설사들 다 해외로 눈 돌리고 착공하면은 망하는 회사들 100대 기업들 중에서 30개가 다 워크아웃 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지 못한 시기에 제 건설업을 맡게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11, 12년이 되니까 이제 또 해외에서도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출혈 경쟁 많았었죠. 네, 저가수주 해가지고 네. 정확히 말하면 2013년 1분기 때 GS건설이 5,300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게 사람들이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니냐. 잘못 쓴 거 아니냐. 네, 530억 적자도 아니고 5,300억 적자가 뭐냐. 분기 이익이 2천억도 안 나는 회사인데. 네. 네. 그래서 그날 전화 한 100통화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다음날 거의 하한가를 가다시피 주가가 박살나고 네. 그리고 건설 섹터 전체로 거의 완전 총체적으로 무너지던 게 11, 12, 13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13년 4월에 박근혜 정부 도입을 하고 나서 13년 4.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네. 그래서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뭐 빚내서 집 사라 그 시그널 그거는 14년 7월이었고요. 14년 7월. 네네. 그 뒤에 나온 거였구나. 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년 4.1 대책에서 보금자리 주택 없애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보금자리 주택 없애는 정책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마니페스토를 발표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 축소, 그 다음에 세제 규제 관련 규제 축소 이런 쪽으로 좀 시장 논리로 돌아가겠다는 형태로 정책들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수요 공급 논리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돌아설 개연성이 조금 있다고 레포트를 냈고 14년 9.1 부동산 대책 냈을 때 그때가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고 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좀 대대적인 정책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었는데 거의 그때가 바닥이었죠.
바닥 치고 이제 올라오게 맞아요. 되죠. 그래서 그 9일 대책을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건설을 사라고 네, 네. 이제 주택 가격이 뭐라 그럴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결국은 수급인데 공급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 논리로는 지금이 사야 될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년부터 소위 건설 권자재 대세장을 한번 외쳤는데 그게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잘 맞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명 애널리스트였는데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네, 그냥 주니어 애널이고 무명 애널리스트였는데 네, 그 네. 대세장 맞췄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부동산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뭐 한경이랑 매경에서 하고 있는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폴의 그 상단에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동산을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요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한 사람 뭐 적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하니까 좀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벌써 6년 됐네요. 네. 아니 근데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도 딱 건설주 산업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시장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자 쪽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어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산업을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본업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소위 주특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이드 쪽에 이런 부가적인 무기가 있는 분들이 좀 재미도 있고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 16년, 17년 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주택 경기 완전 살아났고 주택 가격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상승 랠리 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여의도 학파라 그래가지고 네. 계량 분석을 조금 하고 주택 시장의 계량 분석을 하는 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을 좀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도 조금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것도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지만 한 3, 4년 전 얘기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끼와 투자 욕구를 이제 못 참고 뛰쳐나와서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또 뭐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후에 퇴직은 작년 9월에 퇴직을 했는데 네. 벌써 1년 넘었네요. 아예 거의 1년 넘어서 네. 지금은 뭐 지금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퇴직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퇴직을 네. 한다던가 네. 막 그런 생각 때문에 퇴직을 좀 미룬다거나 아니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와보니까 느낀 거는 퇴직한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해서 뭔가 이런 대외 활동이라든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서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벌써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과거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만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뭐 제가 약사를 만나도 약사도 유튜브 하고 있고 그럼요. 변호사를 만나도 자기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하고 있고 일반 기업을 가도 기업 회사 다니면서 또 유튜브 하고 있고 그렇죠. 요즘에 그 여의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17, 18년도에 제가 뭐 3프로라든가 신과함께 같은 데 나갈 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적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모든 리서치가 다 자체 방송 돌리면서 유튜브 다 해야죠. 안 할 수도 하거든요. 없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더 힘들다.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힘들다고 막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지인들도 똑같이 야 우리 회사도 유튜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안 하는 회사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런데 그런 소속이 직장인이 아니라 뭐 나와 있는 프리랜서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라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저런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니까 보이는 세상이 또 있어 보여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자체는 저도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걸 대단한 방송이라고 하질 않고요. 네, 저희도 이걸 SNS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누구나 1인 1 네. 페이스북, 네, 카카오 뭐 스토리, 인스타 이런 거 하듯이 누구나 앞으로 1인 1 유튜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역시 있거든요. 확실히 언론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인사이트가 별 말씀을 무슨 엄청나시. 인사이트는 제가 그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안에서 이거를 깨려고 아, 부단히 노력을 하다 안 깨져가지고 그냥 네. 제가 깨져서 나왔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직장인으로는 시작을 해도 되지만 직장인으로만 남지는 말아라.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뭐 느끼시는 게 뭐 같은 많으실 건물에 거라고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많을 건물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그만둘 때도 애널리스트 연봉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저는 또 그 한국경제평가에서 랭킹 1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에 속했는데 뭐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장 그죠. 집에 있는 쟤왜 저래? 부모님이 막,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얼마를 받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 뭐 아. 그리고 저희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말이 돼? 나가면 그만큼 벌 수 있어? 막 이런 예.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론은 우리 개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소득 구성을 보면은 근로소득은 저의 수많은 종합소득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지각색의 소득들이 있고 또 매년 반복되지 않는 그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또 다른 뭐 양도소득의 영역이 또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 그렇죠. 좋은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도 생기고 그리고 이미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이 존재하고요. 1세대 1주택 9억 비과세가 아니고서는 다 존재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개인들이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간단히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뭐 원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재능을 살려가지고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많을수록 부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일 때 할 수 있는 게 근로소득 말고는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재주가 많으셔서 그렇죠. 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돼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치가 높은 것,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는 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 어떤 소득보다도 제일 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걸 이제 많이 네. 최근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또 소득의 종류, 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네. 이제 다양화해 나가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 좀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책 이게 7월에 나왔다면서요? 네. 올해 7월에 낸 책인데 네. 제목은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냈던 책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온 저희 후배들이 부동산 잘 모르겠다고 이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주던 한 300장짜리 PT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써가지고 부동산의 공급, 수요, 청약 등등 그 다음에 뭐 세금까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낸 건데 그래서 공부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처음 안 하신 분이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짜 첫 걸음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책, 세금, 청약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3기 신도시 이야기도 조금 있고. 네네. 예. 이 책을 진작 봤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이게 라이프런에서 나온 책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불인이거든요. 퇴직금 가지고 네. 저기 지방에 내가 퇴직할 때쯤에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해 있을 만한 집 하나를 그냥 퇴직금으로 좀 사놨어요. 그러시군요. 그 전까지는 엄청 후회만 하다가.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생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상 제일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향후 10년 동안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지방은 아니고 경기권에 인서울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네, 제가 마지노선이네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지화된 전원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타운하우스 아니고요? 네, 타운하우스는 일종의 공동주택 컨셉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계속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다 단지화된 그 단독주택들이 무슨 뭐 피아노 어쩌고 하는 막 그런 단독주택 단지들. 네, 그런데 거기에 주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가 살기 편하다고 하는 건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단지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사업도 같이 해가지고 그 단독주택에 살면서 거기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
또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네. 많은 회의실 뭐 이런 또 근린 생활 시설도 네, 좀 있고. 그런 걸 막 지어가지고 어. 단독주택 거주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서 넓게 할 수 있고 뭐 텃밭 같은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슬금슬금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토지를 네. 분양을 해요. 토지를 분양을 음. 해가지고 나중에 지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퇴직하면은. 네. 네, 그래서 뭐 한 200평당 이런 식으로 막 분양을 해가지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은 네. 항상 거의 풀 부킹에 다 그 분양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니즈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해요. 용인 쪽에도 좀 많고 그 파주 아니면 좀 일산하고 파주 경계 약간 네, 그쪽에도 동쪽으로 좀 가는 많더라고요. 그 뭐 이천 쪽으로 동쪽으로 네. 가는 라인이랑 저 파주 쪽 라인이랑 남쪽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출퇴근만 괜찮으면 그런 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저희가 메인 콘텐츠가 주식 투자이기는 한데 주식 투자는 네.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 중에 하나고 하다못해 사글세 월세방이라도 있어야 내 몸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는 필수이고 주택 투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양도소득을 늘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주택 투자와 주식 투자와 뭐 코인과 수많은 투자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상들 중에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으면은 네. 본인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글로벌리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주택이 좀 직관적이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막. 그쵸. 시장 자체가 제일 크고 거래도 주택 많고. 시가총액이 6,000조가 넘으니까 예. 주식 시총 뭐 2,500조 네. 생각했을 때 주식보다 훨씬 커가지고 시장 자체도 크고 또 좀 표준화도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주택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는 뭐 좀 소액이어도 무조건 부동산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투자 대상이 많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또 투자 대상이 달라지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네, 천차만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투자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천천히 호흡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서비스가 필수인 거랑 주택 투자가 필수인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 서비스는 필수고 네. 그렇죠. 예. 주택 투자는 선택이고 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자체는 필수다. 최근에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제 반복되는 기사들이기는 한데 주택 시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네. 벌써 웃으시려고 하는데 예. 벌써 거래가 줄고 있고 거래 줄고 있기는 거래가 하죠. 줄고 네.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상 신호 대표적인 하나고 또 어디 지역은 또 대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구 미분양도 같은데요. 대구 같은 게 네, 대표적인 미분양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예. 거기는 뭐 전통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지역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또 반론들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상 신호 감지 설에 대해서. 그런 이상 신호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실제로 뭐 미분양 적체 중인 것도 맞고 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주간 0.17, 네. 그러니까 0.2%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0.1%만 넘어도 세게 오르는 거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주간. 네, 이게 52주 오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렇죠. 세게 오르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0.1%를 상회하는 수준의 퍼센티지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0.2%대였다가 0.1517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절대값 자체는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땐 높은 레벨입니다. 네. 다만 실거래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네. 이제 종전보다도 낮아진 실거래 거래되는 그 비중이 네. 원래 한 20%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30%까지 올라왔다. 전체 100이라고 보면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비중이 네, 하락돼서 거래되는 거래 물건 비중이 주식으로 치면은 시장 전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35개, 상승 종목 65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네네네. 상승 80개, 하락 20개 이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슬슬 약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쪽에서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11월 그리고
하는 총재 퇴임 전에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두 번 네. 연달아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도 뭐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 구매력이라는 거는 소득과 부채의 합산인데, 그렇죠. 부채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좀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표하는 주택의 가격대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뭐 좀 더 저가 주택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포커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는 그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베이스의 지역 서울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러운 거래량 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점 저가 주택 중심으로 그런 거래 수요가 조금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예. 2016년 7년에도 그랬지만 16년 말 17년 5월까지도 한 6개월 동안 그냥 시장 전체가 좀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책 나오는지 좀 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관망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상승률이 0%로 꽤 갔었어요. 네. 네, 그랬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년 선거를 좀 앞두고 네. 뭐 각 후보들이 좀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관망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선 전에 약간 그래왔던 것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고가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시는 경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는 그런 사이클은 조금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확실히 좀 실수요자 베이스로 시장은 바뀌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구매력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주택 가격대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실수요자가 진짜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니면 이제 달리는 열차 맨 뒷칸에라도 올라타는 심정으로 네, 그런 분들이 좀 그리고 부동산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자료를 또 보면은 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네. 요즘에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요즘에 주택 거래가 실수요자 베이스는 맞는데 예. 집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종전집을 팔아서 가는 경우만 주택이 구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자조서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자기 자본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종전주택 매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뭐 3억에 샀는데 8억이 돼가지고 팔았더니 세금 없이 5억이 벌려가지고 그걸 토대로 뭐 한 12억짜리 집을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 이런 네. 게 서울의 중위주택에서 나오는 일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분이 그 종전주택 처분 금액이 있으니까 주택을 구매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조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처분소득, 부동산 처분소득이고,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있으신 분들만 주택을 사요. 아니면은 정말 혼자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이렇게 갭으로 하거나 이렇게 거의 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순수 무주택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는 지금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죠. 네, 정말 어려워졌고, 대출 규제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 찍는 날이 26일인데 가계부채 네. 대책 추가 발표될 아, 예정이고, 맞다. 26일이네요. 네. 그래서 총대출 2억 넘는 사람들한테는 DSR 적용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DSR. 네, 점점 뭐라 그럴까,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사람이 집을 사고 하는 이런 사이클만 좀 되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자조서상 자금 조달이 결국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산다. 새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작년에도 좀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테고,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정부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만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가격으로 거리가 멀었는데 네. 이제는 자금 조달 수단이 더 힘들어져 버리면 족쇄까지 차게 되고 저기 이제 못 쫓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공급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맞아요. 그 하셨는데, 반론은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근데 그러니까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는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공급이 충분하다면 가격이 하락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에는 기본적인 시차라는 건 존재해가지고 지금 공급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공급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공급되기까지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정말 진짜 옵티멀하게 다 뭔가 캐치하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공급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5년 동안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부족한 기간 동안에 나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5년 후에 공급 많은 건 난 모르겠고 지금은 부족하니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너무 비싸서 좀 엄두가 안 나거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너무 막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마치 지금 집 못 사면은 영원히 그 무리해서 이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저기 두 분 계시죠? 네. 저 최근 두 분이 다 집을 최근에 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포모 현상의 일환일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실수요자니까요. 네. 저분은. 네. 네. 그게 무리해서 이탈된다는 그 공포가 포모의 본질이니까요. 네네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네. 내가 이 사회에서 나만 그쵸. 이탈된다는 게 근본적인 공포니까 이거는 맞아요. 누가 막을래 막을 수가 없고 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 수용도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집을 산다는 건 리스크 테이킹 행위인데 네, 네. 위험 수요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집을 먼저 먼저 사고요. 사고, 네. 그리고 점점 먼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집을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 가장 수요도가 낮은 사람인데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서 떨어진다는 게 공포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에 사게 되죠.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크게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을 때 사는 게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의 종류가 다른 건데 네. 이 사람한테는 물에서 떨어지는 게 리스크인 거고요. 그렇죠. 높은 가격은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무리화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네. 자산을 구매한 계층이 나와 떨어지는 게 리스크고 자산이 높다 낮다는 리스크는 아닌 거죠. 일단 사는 순간 서로 구매한 가격은 다르지만 여기 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스크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왜 사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가격이 문제인 게 아니고 그 동료들과 동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공포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남게 되면은 네. 가격 상승의 흐름에 같이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나중에 언젠간 집을 사야 될 텐데 그때는 더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라고 하지 말라고 결국 다 본인 선택인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그냥 그 포모 심리라는 거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다만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사실 지난 진짜 수십 년 이상의 자산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천년만년 올랐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뭐 기간종이에 있던 뭐가 됐던 그냥 본인이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주거 서비스는 필수지만 주택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주택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좀 약간 알람이 살짝 울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주택적으로 하기보다 투자만 하고 있다면 그 그룹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투자 대상을 정해서 다른 좀 위험도가 낮은 그런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 상황이건 뭐 금리가 올라갈 때건 계속해서 재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투자 자체 이 시장에는 머물러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일부분은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네. 아니면 어느 지역 위주로 오르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요럴 때 가장 쉬운 전망이 그거라 하더라고요. 시장은 꺾이더라도 산발적으로는 오른다.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를 것이다. 아니면 뭐 진짜 똘똘한 한 채처럼 코어 지역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들 보는. 그냥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그 부동산 시장도 그냥 네. 우리나라 그냥 경기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우상향한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상승이 있었던 기간에는 조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롱텀하게 본다면은 네. 그냥 한국 경제 규모를 따라서 가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소형 아파트가 좀 강세였는데 나중에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점점 대형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안을 뜯어보니까 주택시장 전체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 약세 나오고 대형 아파트 강세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뭐 원래는 서울 베이스로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부터 경기도가 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거는 다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전체 주택시장만 놓고 보자면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겁니다. 물론 지금 비싸냐면 지금 매우 비싸다고 저 말을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이 굉장히 높은 상승 이후에 뭔가 조정이 나을 만한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해서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 그냥 스페시픽하게 그냥 시장 변화를 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2015년부터 서울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서울을 이해하면은 경기도랑 광역시도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서울시에서 2015년에 대세 지역으로 드러났던 데가 마포였습니다. 네. 마포 서대문구였는데 왜냐하면은 마포 서대문구에 있는 뉴타운들이 준공이 됐어요. 2015년도에. 네. 그래서 마포 리멘프로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마포권도 밑에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쭉 준공되면서 뉴타운들이 채워졌는데 네. 그러니까는 신축주택이 준공되면서 신축주택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 주택들 역시 같이 그렇죠, 부스팅 돼가지고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마포뿐만 아니라 신길 뉴타운 마찬가지고 뭐 서울권역에 있는 강북 지역 모든 뉴타운 지역들이 준공과 함께 시세 상승이 일어났고요. 네. 이게 2020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경기도가 유난히 강세였는데요. 경기도에 강세했던 지역들도 다 똑같은 배경입니다. 수원시 8달구 전역에 재개발들이 네. 일제히 준공되기 시작했고요. 성남시, 성남구시까지 재개발들이 일제히 준공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동안구 평촌이 있는데 여기 뭐 그러니까 남양구랑 동안구가 있는데 네. 안양구시가지 역시 올라가고 의왕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기존 시가지들도 구시가지 재개발과 함께 신축주택 준공되면서 그쪽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난 지역이 경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부산, 대구, 대전도 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역시 뭐 대연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구시가지 쪽에 그 신축주택 준공되면서 강세 나타나고 원래부터 뭐 강력했던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런 구시가지 준공이 되면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건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순수한 신도시가 아니라 네.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신축 준공과 함께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주택만 있었다가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최근에 노원구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88년, 89년 준공된 아파트만 가득한데 많죠. 거기 상계주공 7단지라고 해서 그 조립식으로 지었던 아파트여서 안전진단을 등급을 낮게 받고 네.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가 있습니다. 2017년에. 네. 그래서 2020 준공되면서 그게 신축 아파트로 준공됐는데 그러니까 그 준공되고 나서 다른 아파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도 재건축되면 저렇게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준공되면서 노원구 시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신축주택이 대거 들어왔을 때 뭐 예외 없이 강세가 나타나고 지난 몇 년간의 가격 흐름이 나타났던 지역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었어요. 맞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은연 중에 부동산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좀 높아진 건 사실이다. 뭐 네. 부담이 되는 수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네. 뭐 물론 그것도 유동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은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존재를 하는지 이성적으로 이게 판단이 될지 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지. 부동산 시장도 밸류에이션이 존재하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학도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많이 이론화가 돼가지고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들라든가 뭐 임대 네, 수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네. 감정평가 원칙도 보면은 상대가치 비교하는 방식과 네. 또 현금 흐름 방식하고 또 원가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주택도 비슷하게 원가법,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개념이 원가법이 개념이고요. 네. 저기는 이 가격으로 해라. 토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그쵸. 얼마니까 요 가격 원가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얼마래. 그러니까 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저 아파트보다 약간 좋으니까 좀 더 높아도 되겠다. 이게 상대 가치의 상대 비교. 근본적인 예.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월에 얼마씩 꾸준히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거를 뭐 금리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현금 흐름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가치 베이스로 또 분양할 때만 원가법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죠. 그래서 상대 가치 베이스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상대 가치 평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근본이 없다는 거여가지고 네, 현금 흐름 그러니까 절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DCF 현금 흐름 방식 베이스이고 그렇죠. 상대는 늘 그냥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근본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상대 가치 비교를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제일 좋아하죠. 네, 주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주시장에서 누가 현금 흐름법으로 계산을 하나요? PER로 다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상대 가치 비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주택시장 레벨을 평가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버핏이 버핏 지표라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그렇죠. 그 나라 GDP로 나눴었는데 네. 그걸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주택시장을 버핏 지수화해가지고 우리나라 GDP로 주택시장 시가총액을 나눠가지고 80년대 말부터 쭉 그려봤는데 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천조가 넘었고 시가총액이요. 네. 그러니까 4배. 3.2배가 나오는데 3.2배. 네네, GDP 3.2배 정도가 나오는데 네. GDP 일단 3배 넘어간 거는 역사상 처음. 아하. 그 전년도까지도 2.6배, 2.7배였고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네, 3.2배 넘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고 이게 다른 나라도 조금 비교해 보면은 GDP 3배 넘어가는 나라는 뭐 프랑스랑 호주 같은 나라를 빼고는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미국보다도 높은 레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 레벨로만 보자면 높은 거죠. 이 말씀 드리는 게 가계부채 얘기할 때 GDP 레벨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가가 GDP 비교할 얼마? 때 예. GDP 대비 100%다, 90%다, 80%다. 그럼 똑같이 주택 시가총액 얘기할 때도 그런 컨셉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높은 레벨이죠. 매우 높은 레벨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럽니다. 이 높은 레벨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건데, 사실 이제 공급이 잘만 이루어지면 실수요자들도 이제 주택을 좀 취득하는 게 좀 쉬워질 테고 네.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아까도 잠깐 3기 신도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뭐 재건축 재개발 언제 활성화될지는 뭐 가봐야 되는 거고, 공급이 이제 확정적으로 늘어나는 건 3기 신도시는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언제일지는 좀 불확실한 거고, 네.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시장의 가격 자체는 조금 쿨링 다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사람들한테 공급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안정 효과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어떤 기대값을 예를 들면 시장이 지금보다 뭐 30% 하락을 해야 나는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요 책 쓴 것도 똑같은 건데요. 공급도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존 주택 매입이랑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선택이 있는데 네. 기존 주택 매입이라는 것도 기축 주택도 있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정비 사업에 대한 조합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양 주택도 공공 분양,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등등 많은 공급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가지고 분양 시장이 좀 핫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주택 대비해서 분양은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확실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집은 사고 싶다, 네. 싸게 사고 싶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양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분양과 청약 쪽으로. 뭐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 나와버리면 이게 좀 답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럼 분양가가 싸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뭐 한 1, 2년 전 분양했던 집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양가가 쌌죠.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년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1년 사이에 네.
암만 주변 시세 70% 80%로 분양을 한다고 해도 집값이 20% 30%막 뛰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때 사는 집값이랑 지금 사는 집값이랑 거의 또 비슷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주변 그냥 시세가 그래서 같이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지금 분양주택 가격이 개념상 원가 방식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이어가지고 네, 그냥 동일한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렇죠.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다자녀여가지고 네. 작년에 있던 집을 팔고 분양을 한번 좀 다자녀 받아보자. 다자녀 특공이요? 특공. 네, 네. 그랬다가 우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다시 집을 샀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되는 집값들은 또 많이 올라 버렸고 네.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빌라도 이제 강세를 많이 보인다고 하고 또 네. 공시 가격 1억 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도세라든지 이런 쪽이 좀 거의 없거나 낮은 네. 이런 주택 쪽으로는 수요가 좀 몰린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네. 저는 첫 번째는 구매력 풍선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매력에 맞는 그런 주택군으로 구매력이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규제 비규제 약간 규제 풍선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매우 많아져서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규제 프리한 그런 상품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프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좀 그쪽으로 이동하고 또 아파트도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이 공시 1억 이하 주택을 네.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공시 1억 원도 취득세 규제를 회피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취득세 중과 취득세에 대한 거를 공시 1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법인은 또 단기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중과 양도세율이 없고 법인세만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유리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투자 시장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또 주거 대상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구매력을 조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가지고 규제 좀 적고 그다음에 내가 접근 가능한 그런 상품군으로 많이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붐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저한테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 좋게 보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지역이었어요. 예. 부동산은 뭐 로케이션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지역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네. 오. 어느 지역 좋아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좀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근데 그 세그먼트가 지역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공시가 1억이야. 네, 규제와 비규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 베이스, 제가 말하는 지역이라는 거는 지난 몇 년간의 가격 흐름에서 지역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지역의 특징이 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축 사이에서 신축이 준공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 신축 효과가 좀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지역은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강세 이런 거보다는 그 특정 세그먼트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도 아니고 세그먼트별로 이거를 이제 부동산도 그게 그 지난 몇십 번의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진짜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걸 또 피하려는 곳들을 네. 이제 지역을 찾게 되고 세그먼트를 찾게 되고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계속하게 되면서 뭐 한시적으로 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초기 스탠스였죠. 초기 네, 스탠스였는데 제 주변 좀 돈 많으신 분들, 부동산 많이 사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네. 해서 막 사들인 다음에 네. 양도세 한시적이나 안 팔아. 그냥 이 법인을 증여할 거야.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버리면서 매물이 더 없어지는 현상.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좀 양도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최소한 좀 1주택자는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논의가 올라갔죠. 있었고 예. 그거를 뭐 검토하려고 안건도
있는데 지금 약간 보류 중이고요. 음. 두 번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인하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양도세 인하를 하면은 세제 원리상 양도를 많이 할 거예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세금 원리 되게 심플해서 높이면 하지 말라는 거고 낮추면 하라는 거여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는 건 양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랑 비슷해서 네. 양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 반면에 양도세 낮추면은 할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냐면은, 최근에 자금조달계획서 서울시 기준으로 20만 건 분석한 결과 자금 조달의 가장 큰 원천이 주택의 처분소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양도 이후에 그러니까 낮은 과세로 양도하고 난 다음에 주택의 처분소득이 폭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양도자가. 네. 그러면 그 높아진 처분소득을 가지고 정말 뭐 한 채로 몰거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똘똘한 채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흐름이 매우 세다고 좀 생각되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양도세 한시적 인하하는 거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런 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분소득이 매우 커진다는 거요. 근데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은 좀 완화, 인하를 안 하더라도 다음 정부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늘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맞아요. 나오나요? 50년간의 게 네. 있는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변해 왔는데 바뀌죠. 특히 양도소득세가 많이 변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 변화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아,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 네. 학습적으로 배워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안 팔고 막 이런 심리들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정책이 일관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발언은 많은데 네. 이쪽 방향으로 이미 튼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가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내내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책이라는 게 또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저희가 조금 좀 힘들죠. 정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제일 큰 이벤트는 대선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선을 앞두고 약간 시장이 좀 관망하는 것도 네. 많이 나타났다 했고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거는 또 대선 판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14, 15년 이후에 주택가격 그 좀 강세장을 점쳤었던 것도 정책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주택 수급 변수를 얘기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네. 내년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정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정책 이외에 거시경제라든가 뭐 자본시장의 분위기라든가 대출 관련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정책이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게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정책 베이스로 좀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봐야만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게 여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국토 보유세를 이제 신설하겠다. 네. 예, 실효세율 1%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뭐 여러 이슈 때문에 개발이익을 더 환수해야 된다. 요게 또 네. 그쪽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건설 또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네. 또 이거는 조금 별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된다.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그런 공적 부분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중심으로 개발하거나 공급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좀 환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기본주택이라는 컨셉을 가져가지고 뭐 순수하게 임대주택만 아니고 분양주택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은 기본주택
주택이라 해서 소위 약간 일종의 저가주택이라고 하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기본주택은 과거에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랑 컨셉 비슷한 것 같아요. 보금자리 주택도 컨셉이 뭐였냐면은 전 국민이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싸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보다도 한 6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공공이 분양해버리겠다. 약간 네. 이런 거여가지고 네. 민간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였죠. 아니 우리가 주택 공급의 주체인데 네. 저희보다 60, 70% 가격으로 공공이 계속 공급하겠다고 10년 동안?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사나요?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시행하고 나서 2년 동안 진짜 후폭풍이 커가지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착공 PF 나오고 민간 분양 망하고 한 스토리가 예. 그 공공 분양이 굉장히 매시브하게 나오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입지도 좋았어요. 그 보금자리 터가 세곡 내곡동 포함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광명시흥 신도시라고 되어 있는 거기도 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터였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보다 더 안쪽에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염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거여가지고 임팩이 컸죠. 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좀 저가 주택을 민간보다 더 싼 가격에 공공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예. 아, 공공개발 방식이.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네. 개발이익이라는 거에 그런 소위 인센티브의 존재로 인해서 민간 사이드가 돌아갔는데 네. 인센티브에 캡이 씌워지게 되면은 그쪽이 좀 잘 안 돌아가게 돼서 공공은 좀 흥하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도 좀 한정적이고 또 자금도 그렇고 이게 공공개발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급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는 네. LH가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고 네. 민영 디벨로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도 LH의 거의 50분의 1, 100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돼가지고 그 개발력으로는 소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요. 근데 LH는 뭐 자산 사이즈도 너무 커가지고 근데 개발을 하려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네. 토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넘어가는 건 LH가 관여를 하는데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도시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지자체 레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자체 중에서도 개발 사업에 좀 친숙한 데가 있고 안 친숙한 데가 있어가지고 좀 안 친숙한 데는 도시개발을 민영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대형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 4기 신도시는 다 LH가 할 거고요. 그 미니 신도시는 다 민간 디벨로퍼들이 해왔거든요. 이번 성남동 대장지구도 동일하잖아요. 네. 98만 제곱미터고 네. 민간 시행사가 그 공공이랑 같이 개발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자잘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들을 좀 공영화하게 되거나 뭐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민간 사이드에서 공급되는 자잘한 도시개발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공공 대형 신도시는 뭐 알아서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근본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공공이 하겠다는 거니까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지자체마다 소위 LH를 신설을 해야 되고요. 네. 도시개발공사를. 그래서 그 지자체가 그 자잘한 공공 시행 사업을 이제 계속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부활했죠. 개발력 자체는 있다. 네, 네. 다만 이제 민간 분야가 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개발이익도 환수한다고 하고 뭐 네. 원가 다 공개하라고 하고 하면은 뭐 네, 민간 사이드에선 할 이유가 좀 떨어지니까 많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들 다시 해외로 나가겠네. 그냥 건설사들도 예. 좀 컨셉이 다른 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네네네. 건설사는 시공사 영역이어가지고 네. 근데 대신에 저런 형태의 개발 사업이 거의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고 예. 그- 마진이 얼마 없는. 네, 시공 마진이 뭐 아주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 이 두 분이 이제 유력 주자니까 두 분 것만 비교를 해보면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하겠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네, 세우셨거든요. 일단 그리고 뭐 받았네요. 네. 종부세 폐지,
그리고 네. 5년 실거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겠다. 그리고 네. 예,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취득세도 일부 감면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거든요. 네, 뭐라 그럴까, 외국, 해외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종부세는 그냥 세금 위에 세금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복잡성만 높이지,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재산세도 누진세율인데 종부세도 누진세율이고, 재산세가 물건과세인데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물건과 인별을 누진으로 양쪽으로 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예. 그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저 포인트고, 그래서 고지서도 맨날 잘못 나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아, 그래요? 네, 담당 공무원 키인을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잘못되는 고지도 많고요. 컨셉 자체가 재산세도 누진이라면 네. 이게 누진인데 왜 종부세가 또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과거 종합부동산세 좀 초과적으로 그 누진 구간을 높이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건 인별로 해가지고 막 가구합산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반쪽짜리인 것 같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 구간을 늘려가지고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건은 뭐 용적률 1500%가 뉴스 헤드라인을 너무 장식을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잘 몰라서 네. 용적률 1500%면 도대체 이 아파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이라이즈 빌딩이죠 용적률이.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중상복합 초고층 높이 솟아있는 중상복합 것처럼. 같은 그런 하이라이즈 빌딩이 근데 뭐 1500을 맥스로 찍겠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이제 뭔가 일단 요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지금 일반 주거 3종인 경우에 300% 용적률을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원래 서울시 조례상 250%고 좀 다른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300%가 되는 건데 네. 그거를 1500이 된다고 하면은 곱하기 5가 되는 거여 가지고 네. 건설 예정 세대 수는 정말 폭증할 것 같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 그 1500% 용적률 건물로 주거지를 짓게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거의 강남 한복판 걸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 높은 상업용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빌딩 사이사이를 걸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건폐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력이나 제도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바꾸면 할 수 있죠. 지을 네.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뭐 정말 변화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한다. 근데 그런 빽빽한 곳으로 짓고 싶을까는 약간 좀 퀘스천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은 다 용적률 종상향을 원하긴 하지만 네, 네. 저 정도로 정도, 네. 터프하게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도 터프하게 줬던 개발 이익을 소유주한테 주냐 마냐는 네. 줄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00%짜리를 1500%로 주는 엄청난 이권을 줬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소유주한테 다 준다는 거는 거의 그냥 꽁돈 준다는 거랑 똑같은 컨셉이어가지고 네. 추가적인 용적률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어떻게 할 건지도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런 고민할 포인트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컨셉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구도심이 너무 저밀도다. 서울 수도권을 보니까 사실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원래 도시 설계상 도심이 뾰족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서 여기 낮은 용적률, 여기 고밀도 용적률로 여기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집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컨셉인데 서울은 수도권은 경기도가 더 높은 용적률, 그래서 서울은 좀 낮은 용적률로 돼 있어가지고 도넛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산이 아니라. 네. 그래서 도심 고밀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컨셉은 맞는 방향이죠. 디테일은 풀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뭐 실거주 1주택자 뭐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뭐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은 또 실수요자들은 좋아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 양이라든지 디테일은 아직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청년의 원가주택 30만 호 그리고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주택 20만 호 추가 공급. 또 요거 말고도 또 뭐 공급 대책이 또 있기는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전반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공급 부족을 결국 공급으로 풀겠다는 건데 네. 특히 공급 부족이라든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도 좀 나타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2030 세대나 뭐 이런 2030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컨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베이스로 공공이 나서가지고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컨셉이신 것 같고 네. 홍준표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 레벨에서 돌아가도록 그냥 또 구도심 중심으로 구도심을 더 늘려가지고 신도시 개발보다는 그런 쪽으로 풀겠다는 거여가지고 원칙은 비슷한데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을 것 같고 뭐 유권자들이 이거는 뭐 이제 네, 선택을 근데 하실 공급 테니까 부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공감한다는 계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이 분들의 어떤 공약에 따른 시장 영향? 시장 영향이라 하는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격이 될 테고. 네.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럼 뭐 건설주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주? 더 건설주 어려운 요즘에 것 좀 같아요. 안 보신 지 너무 오래됐나요? 아니요. 건설주 더 어려워졌어요. 영향이? 네. 건설사도 이미 복합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택 건설만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자체 시행도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양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방향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선 앞두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나오면 건설주가 제일 이제 수혜일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건설주는 왜 계속 빠지는데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공급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은 굉장히 민간 베이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민간. 네. 그러니까 민간 자율의 논리에 맞췄을 때 공급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이클이라면은 호재로 생각을 하고 공공 베이스로 하겠다고 한다면은 건설사는 도급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 같고 반대로 공공 베이스로 했을 때는 공공 수주를 잘하는 또 중견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룡건설이니 뭐니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은 공공 베이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수주풀 늘어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거처럼 그냥 지금은 2015년이 아니잖아요. 2014, 15년은 주택시장 전체가 완전 절어 있다가 네. 주택가격 지표가 강세로 나오면서 이제 가격 강세가 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랑 비슷하게 메모리 가격 튀니까 전자 하이닉스 사자 약간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바닥 찍었다 이러면서 다 같이 사자는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거의 최고점 레벨이죠.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다 살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공급 정책이 민간 레벨로 돌렸을 때 자발적으로 돌아갈 만한 정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조금의 퀘스천 있고. 예, 그럼 차라리 공공 베이스로 한다면 그거는 늘어날 게 확실하니까 네. 그럼 중견사 중에서 공공 픽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명쾌해집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네. 명쾌해지네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늘어나면 이제 민간 대형 건설사가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이제 공공 주도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중소형 건설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시장의 기류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계룡건설도 탐방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거기 또 대전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세종시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뭐 수주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원체 불확실성도 많은 데다가 변동성도 커졌고 또 이제 대선이라는 엄청난 특급 이벤트가 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됐다는 걸 느끼는데 했던 네.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투자로서의 주택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주택은 집 없이 못 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거 서비스와 투자를 정말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정말 뭐 블록체인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대세 상승을 한번 경험을 했지만은 근데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런 투자 기회는 계속 결국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오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너무 막 그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자기 시간을 쏟게 되면 오히려 자기 리듬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은 자기가 하는 일 좀 제대로 하면서 이쪽에서도 근로소득을 좀 짱짱하게 만들면서 다른 파이프라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게 복리의 법칙이 사람들 너무 간과하는 게 진짜로 1에서 2 되고 2가 4 되고 이때 어떤 사람이 뭐
20에서 40을 만들면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데 자기도 이래서 일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초기 단계 복리를 굉장히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디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뭐랄까 너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과거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1분에 꽉 차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1분에 어떤 병이 꽉 차요. 어떤 네. 세포가. 예. 2배씩 증식을 해요. 네. 그래서 60초면 꽉 차는데요. 그러면은 이 50초가 됐을 때 이 병에 얼마나 꽉 차 있을까요? 1초부터 50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1분이면 병이 꽉 차는데 50초가 됐을 때 얼마나 찼냐 물어보면은 뭐 얼마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1024분의 1밖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51초, 52초, 53초, 53초 하면서 바바바바박 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1초부터 1024까지 그 채워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눈에 진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실제로 본인이 복리로 돌리고 있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작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시간이 주는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 쇼컷으로 나 여기서 저까지 그냥 빨리 가고 싶죠. 네, 무조건 그냥 저까지 한 방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복리로 녹여지면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찾는 분들이 정말 투자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맨날 복리효과 이야기하는데 복리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못 견뎌서 네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자기의 리듬을 찾아라. 아, 정말 좋은 말씀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말 할 주제가 된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예, 되죠. 그냥 자기 리듬을 잃고 네. 남의 말에 너무 함몰돼서 좀 그 말 따랐다가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08년도에 그 주식 투자하면서 큰 손실 봤을 때 네. 제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아니라 남이 좋다고 한 기업이었는데 제가 좋다고 착각해가지고 남의 말이 나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제대로 모델도 안 만들어보고 뭐 회사를 제대로 검색도 안 해보고 정말 좋다고 제가 알려진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 유명세에 기반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 번 했다가 정말 대차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네. 제가 계산해서 하고 직접 검증하고 하려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그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걸 그렇죠. 벌려면은 벌려면은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굴리는데 쓰는 시간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되고 그 돈 공부를 하는데 정말 가장 많은 시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복리로 굴리는 것 이전에 지식을 먼저 이제 복리로 또 굴려놔야 된다라는 말도 생각이 나고요. 누구 믿고 투자했는데, 누구 믿고 샀는데, 사실 이런 말이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누구 믿고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고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최상옥 작가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